이 무기에는 폭약도 없고 파편을 흩뿌리는 파편 슬리브도 없으며 폭압파도 없습니다. 목표물을 폭파시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들이받아서 목표물을 없애버리는 셈이죠. 위협을 너무 강하게 타격해서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적 미사일을 먼지 구름과 떨어지는 고철 조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탐지하고 결정하고 빠르게 요격해야 합니다. 좁은 땅을 방어할 때는 방어선을 여러 겹으로 둘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공중에서 못 잡으면 잡을 수 없습니다. 이 특정 시스템은 꽤 이상한 위치에 있습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왜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 의문을 가졌죠. 이스라엘에 이미 유명한 아이언돔이 있는데 왜 또 이런 게 필요한지 묻는 거죠. 2018년 이 시스템의 첫 실전 발사가 왜 그렇게 혼란스럽게 실패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몇 년 후 왜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 시스템이 이란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을까요? 이것이 데이비드 슬링입니다. 이 방어막의 중간층으로 수적으로 밀릴 때조차도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시스템이죠. 슬링이란 무엇일까요? 좋아요. 이 기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뒤에 있는 철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 대해 자주 듣게 되지만 그건 전체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여러 겹으로 구성된 케이크처럼 층을 이룹니다. 케이크의 맨 아래에는 아주 가까운 거리를 담당하는 아이언돔이 있고 맨 완위, 사실상 우주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담당하는 에로우 시스템이 있습니다. 결국 아이언빔 레이저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중앙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데이비드 슬링입니다. 이제 데이비드 슬링은 대구경 로켓,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그 밖의 신종 위협 요격용으로 공식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중간지대가 가장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 이유는 이 범위의 위협이 너무 빠르고 무거워 값싼 단거리 요격 미사일로 신뢰성 있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협이 많아 수백만 달러짜리 대형 우주 요격 미사일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상대해야 하는 표적들은 기동할 수 있고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낮게 비행하거나 컴퓨터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혼합된 일제 사격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슬링은 단순히 로켓을 격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4년 데이비드 슬링이 지대공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격추하려던 미사일이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된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간극. 좋아요. 그렇다면 왜 아이언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그 간극을 살펴봐야 합니다. 방어 범위 지도를 그려보면 아이언돔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발사된 로켓으로부터 특정 도시나 기지를 보호합니다. 에로우 시스템은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미사일로부터 국가를 방어합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는 어정쩡한 중간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언급하는 위협은 약 100-200km 사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로켓 위협에 직면했지만 1991년 걸프전 이후 그 성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위협은 더 이상 단순히 하늘을 나는 전봇대, 즉 예측 가능한 궤적을 따라가는 단순한 비유도, 금속관에 폭약을 채운 것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로켓이 유도되지 않은 경우 어디에 떨어질지 거의 즉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빈 들판에 떨어질 예정이라면 굳이 격추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거리 위협은 다릅니다. 이는 더 크고 무겁고 훨씬 멀리 날아가는 대구경 로켓입니다. 빠르게 날아오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향 전원이 가능한 순항 미사일과 드론도 포함됩니다. 이제 아이언돔은 정말 놀라운 기술이지만 그것으로 중량급 유도 탄도미사일을 막으라고 하는 것은 맨손으로 총알을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효과가 없어요. 더 빠르고 멀리 닿으며 더 똑똑한 두뇌가 필요했죠. 그래서 2006년에 데이비드 슬링 개발이 시작됐고 이는 이스라엘만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제 협력이 필요한 진정한 메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엘 첨단 방해 시스템과 미국의 거대 기업 레이시온이 공동으로 개발한 양국 협력 프로젝트였죠. 여기에는 미국 미사일 방어국의 자금 및 시험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미사일이 아니라 그들은 여러 체계를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빠른 로켓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위협을 탐지하는 레이더, 수밀리촌의 생사를 결정하는 전투관리센터, 요격 미사일을 적절한 위치로 발사하는 발사대가 필요합니다. 80km 떨어진 기동 표적을 포착, 추적해 탄원 대 탄원으로 맞히는 로봇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한 쌍의 눈입니다. 기원. 이 프로젝트는 처음엔 해리포터에 나올 듯한 마법 지팡이란 이름이었지만 결국 더 상징적인 다윗의 돌팔매우로 정해졌습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약자가 한 번의 정확한 공격으로 거인을 쓰러뜨리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은 현대 공학적으로도 시스템의 역할을 잘 설명합니다. 이 시스템은 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오직 속도와 놀라운 정확성에 의존합니다. 레이시온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가능성의 범위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이었습니다. 미국의 자금 지원과 미국의 산업 역량이 이스라엘의 전투 요구와 결합되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 시스템은 시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들은 네게브 사막에서 강도 높은 요격 실험을 진행했고 레이더는 표적 모형 미사일을 탐지해야 했습니다. 전투관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궤적을 계산해야 하고 발사대는 정확한 지점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스터너 미사일을 발사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1초의 일부라도 실패하면 전체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말 이 시스템이 이스라엘 공군에 인도됐으며 2017년 4월 하초르 공군기지 행사에서 데이비드 슬링이 공식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리본이 잘리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격차는 분명히 해소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전쟁에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전투 대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첫 실전 투입이 좀 엉망이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먼저 내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작동 방식입니다. 좋아요. 데이비드 슬링을 이해하려면 이걸 미사일 포대로 생각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미사일 포대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들의 집합체입니다. 본질적으로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작동합니다. 눈, 두뇌, 주먹입니다. 먼저 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슬링의 레이더는 엘타의 ELM-2084입니다. 이것은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즉 ASA 레이더입니다. 구형 레이더는 등대와 비슷합니다. 이 방식은 빛의 빔이 회전하며 움직여 닿는 곳만 볼 수 있습니다. 빔이 북쪽을 향하면 남쪽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ELM-2084는 파리의 경능과 더 비슷합니다. 이 레이더는 수백 개 송수신 모듈로 구성되어 안테나를 움직이지 않고도 전자적으로 빔을 조종하며 수십 방향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목표물을 추적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목표를 탐색하고 또 다른 목표로 미사일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비의 성능은 정말 엄청납니다. 감시 모드에서는 최대 470km 거리에서 동시에 1100개의 서로 다른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점은 이 레이더가 아이언돔과 같은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즉, 두 시스템은 완전히 별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같은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 셈이죠. 이곳은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관리센터로 골든 아몬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곳은 앨리슬라가 개발한 서버와 모니터로 가득 찬 컨테이너입니다. 이곳의 역할은 레이더에서 쏟아지는 혼란스러운 데이터, 즉 1100개의 비행물체 정보를 즉시 걸러내는 것입니다. 새인가요? 비행기인가요? 아군 전투기인가요? 저는 슈퍼맨이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아니면 텔아비브를 향해 날아오는 시리아의 전술탄도 미사일인가요? 골든 아몬드. 그 이름이 뭐야? 뭔가 이상해. 위협을 식별하고 어디에 떨어질지 계산해 격추 여부를 결정해야 해. 미사일이 빈 사막으로 향하면 그냥 놔둬. 하지만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향하면 그냥 두지 않아. 요격 지점을 계산하고 발사대를 지정한 다음 발사 명령을 내리지. 그리고 이제 주먹 역할을 하는 스터너 요격 미사일로 넘어가. 이게 실제로 지상을 떠나 날아가는 부분이야. 스터너 미사일 사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앞부분이야. 이상하게 생겼지. 비대칭에 기울어져 있고 돌고래 코처럼 보여. 이건 공기역학적 실수가 아니야. 대부분 미사일은 앞부분에 레이더 탐색기 하나만 달려있어. 하지만 스터너는 이중 탐색기 체계를 사용해 구름이나 비를 뚫고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센서와 표적의 열 신호를 시각적으로 포착하는 전자광학 센서를 가지고 있어. 두 센서를 앞에 함께 넣으면 간섭이 생겨서 엔지니어들이 돌고래처럼 기울어진 노즈콘을 설계한 거야. 이렇게 하면 두 센서가 서로 방해 없이 동시에 표적을 잘 볼 수 있어. 진짜 이상하게 생겼지? 돌고래처럼 보이는데 효과는 있어. 두 번째 엔지니어링 트릭은 모터야. 스터너는 다중 펄스 로켓 모터를 사용해. 대부분 로켓 미사일은 성냥처럼 연소해. 점화 후 연료를 한 번에 태우고 이후 관성 비행해. 표적이 마지막에 기동하면 관성 비행 중인 미사일은 따라갈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어.
스터너는 오히려 단거리 육상 선수 같아 첫 펄스를 발사해 이륙하고 속도를 높여 이후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엔진을 꺼 관선 비행할 수 있어. 표적에 가까워지면, 즉 종말 단계에 들어가면 두 번째 펄스를 점화해. 이렇게 하면 충돌 순간에 엄청난 속도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기동하는 표적을 쫓아가기 위해 고지 선회를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직접 충돌 요격 방식을 이야기해야 해. 앞서 말했듯 스터너는 탄도 없이 운동 에너지로 타격하는 무기야. 옛날 방식의 대공 미사일은 산탄총과 비슷했어. 표적 근처까지 날아가서 파편 탄도를 폭발시켜 파편이 적 비행기나 미사일을 산산조각 내길 바랐지. 데이비드 슬링은 저격수가 쏜 총알이 다른 총알을 맞히는 것과 같아. 극초음속으로 직접 들이받아서 표적을 파괴하지. 충돌 에너지가 워낙 커서 표적이 증발해버릴 정도야. 이 방식의 장점은 위협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거야. 파편 폭발 탄두로 핵탄두나 화학탄두를 손상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파괴하지 못해 여전히 도시 위로 떨어져 폭발할 수 있어. 직접 타격 방식은 탄두를 상층 대기에서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볼 수 있는 레이더가 있고 마하5로 3D 체스를 두는 두뇌가 있고 이상하게 돌고래처럼 생긴 유도탄이 있는 거지. 테스트는 완벽했지만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말하듯 현실은 완벽한 시스템도 종종 망가뜨려. 2018년 데이비드 슬링이 실제 전투에 처음 투입됐을 때도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진 않았어. 전투 대비와 현실에서의 입증. 2018년까지 데이비드 슬링이 설치됐고 운용 요원들도 훈련을 마쳤으며 그 격차도 메워졌다고 여겨졌지. 하지만 어떤 복잡한 기계든 실제로 처음 가동할 때는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 2018년 7월 23일 이스라엘 북부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 시스템의 레이더가 시리아 내전 중 발사된 두 발의 시리아 SS-21 토치카 미사일을 포착했어. 컴퓨터는 이 미사일들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고 계산했지. 골든아몬드 전투관리센터가 결정을 내렸다. 이제 때가 됐다. 두 발의 스터너 요격 미사일이 레일에서 발사됐다. 시스템의 첫 실전 대비였다. 그러나 요격 미사일 비행 중 레이더가 경로를 갱신했다. 시리아 미사일은 국경을 넘지 않았다. 그 미사일들은 시리아에 떨어질 예정이었어. 위협은 끝났어. 요격 미사일들은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지지 않도록 공중 자풍 명령을 받았지. 그래서 데이비드 슬링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됐을 때 시도는 했지만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성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오작동처럼 보였고 수년 동안 그게 유일한 이야기였지.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었지만 확실한 격추 기록은 없었지. 하지만 그 모든 게 2023년 5월에 바뀌었어. 가자 지구내 단체들과의 충돌이 격화되는 동안 대구경 로켓이 텔아비브를 향해 발사됐어. 이게 바로 그 시스템이 대비하도록 만들어진 중간급 위협이었지. 이번에는 요격 미사일이 자폭하지 않고 실제로 명중했어. 로이터와 다른 언론들은 이걸 그 시스템의 첫 확인된 실전 요격으로 보도했지. 수년간 대기만 하던 다비드 슬링이 마침내 실제로 임무를 수행한 방어망이 된 거야. 하지만 그때부터 임무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어. 2024년 2월 이스라엘의 정찰용 무인기인 헤르메스 450 드론 이 레바논 상공을 비행하던 중 그 드론을 향해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보도가 나왔어. 보통 드론을 방어할 때는 미사일을 교란하거나 지동으로 피하지. 하지만 이번에는 데이비드 슬링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어. 방공 시스템으로서 다른 나라 상공에서 드론을 향해 발사된 방공 미사일을 격추한 거야. 정말 대단하지. 미래에 온 걸 환영해. 정확히 말하면 보도에 따르면 곧이어 드론을 향해 두 번째 미사일이 발사됐고 결국 드론은 추락했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 시스템이 단순 탄도 궤적뿐 아니라 초음속 군용 미사일도 추적 격추할 수 있음을 증명했어. 그리고 2024년 4월 이 왔지. 이 순간이 바로 드론, 순항미사일, 그리고 탄도미사일이 동원된 대규모 직접 공격 속에서 전체 계층 방어 개념이 궁극적인 시험대에 오른 때였어. 에로우 시스템이 우주 위협을 처리하고 아이언돔이 대량 공격을 막는 동안 데이비드 슬링이 중간 계침을 맡았어. 이것은 구조 자체의 스트레스 테스트였고 다양한 시스템이 네트워크 다운 없이 표적을 서로 넘겨받을 수 있음을 증명했어. 2024년 10월 N 공격이 훨씬 복잡해졌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후 공세는 더 강력하고 정교해졌으며 미사일 방어와 레이더를 포화시키도록 설계돼서 그것은 어떤 방패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걸 상기시켜줬어. 하지만 가장 큰 입짐은 최근 2025년 6월에 이루어져서 수년간 데이비드 슬링이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 해내는 건 전혀 다르다.
그런데 디펜스 뉴스는 이스라엘 국방부가 데이비드 슬링이 그달 작전 중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어. 데이비드 슬링은 중간 방어축용이지만 2025년 6월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 시스템이 이란 탄도미사일 방어에 기여했다고 발표했어. 그 순간이 바로 공학 이론이 실제 사실로 입증된 순간이었고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어. 불과 몇 달 전인 2025년 8월 이스라엘 국방부와 미국 미사일 방어국은 새로운 실사격 시험 시리즈를 완료했어. 그들은 이전 버전이 아닌 미래 위협에 대비해 설계된 새 소프트웨어를 시험 중이었어. 경제학, 한계, 그리고 포화 문제.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돈. 방어는 예산 전쟁입니다. 공격자가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공격이 방어보다 저렴합니다. 간단한 로켓 한 발이 몇천 달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유도 미사일은 아마 수십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터너 요격 미사일은 어떨까요? CSIS의 추정에 따르면 한 발에 대략 100만 달러 정도가 듭니다. 물론 미사일과 로켓의 가격만 단순히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미사일의 가격과 로켓이 명중할 마천로, 발전소 혹은 주거지역의 가치와 비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100만 달러는 오히려 저렴한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가치만이 아니라 양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기고 있을 때조차도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저기 값싼 로켓 100발을 쏘고 당신이 100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 100발을 쏜다면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겠지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화 문제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첨단 방어 시스템이라도 약점이 있습니다. 레이더는 1000개 표적을 감지하지만 사격 통제 컴퓨터는 초당 개선할 수 있는 사격 해법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발사대에는 미사일 12발만 장착됩니다. 충분한 위협이 동시에 닥치면 시스템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는 기술 실패가 아니라 용량 한계 때문이며 좀비 아포칼립스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완벽한 총과 완벽한 조준 실력을 가졌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좀비가 50마리인데 6발짜리 리볼버만 있다면 당신은 집니다. 뇌가 먹히게 되죠. 그래서 군사 분석가들과 로이터 등은 항상 어떤 방어체계도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성공률이 90%나 95%라고 해도 적이 충분히 많은 미사일을 쏘면 일부는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탄두가 크다면 일부라도 뚫리는 건 너무 많은 피해를 의미하죠. 이 기술은 마법 같지만 실제로는 물류 문제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요격 미사일을 충분히 생산하고 신속하게 발사대에 공급할 수 있을까요? CSIS 보고서에 따르면 스터너 요격 미사일 부품은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생산되며 미국의 산업 기반을 통해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업그레이드 테스트는 단순한 성능 향상뿐 아니라 생산 라인의 활발한 가동과 진화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을 비집을 방법도 있습니다. 발사 한 번에 100만 달러가 드는 저주를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어막 단계인 아이언빔도 포함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고에너지 레이저 시스템은 시험을 완료했으며 2025년 말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빛의 빔으로 로켓과 드론을 파괴해 기존 물리적 요격 체계의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됐습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레이저 한 번 쏘는데 드는 비용은 그걸 생성하는 데 필요한 전기요금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수십억 달러가 아니라 그냥 몇 달러 수준입니다. 큰 차이죠. 하지만 그건 다른 영상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수출과 그 이후 일들입니다. 오랫동안 데이비드 슬링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이 자국을 위해 만든 독특한 사례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동에 국한된 듯했지만 지정학적 변화로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핀란드가 나토 가입과 동시에 고고도 방공 시스템이 급히 필요해졌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살펴봤지만 유럽 시스템이나 순수한 미국산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 슬링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레이더 몇 대를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국가 방공, 즉 수도를 지키는 방패를 외국 설계에 맡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현실 세계에서의 궁극적인 검증입니다. 이 계약은 약 3억 1,600만 유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흥미로운 점은 세부 사항에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적 요청서에는 15,000공음미터 이상 고도 표적 요격 시스템이 명시적으로 요구됐습니다. 그들은 상층 대기에서도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고도까지 도달하는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과 공동 개발되어 워싱턴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승인이 떨어졌을 때
다비드 슬링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스칸디나비아의 얼어붙은 숲에 배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간 고도에서의 문제, 즉 미드레어 문제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들은 스피노프를 좋아하고 이번 스피노프는 규모가 큽니다. 레이시오는 스터너 요격기의 변형인 스카이셉터라는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이름도 멋지죠. 개념은 간단합니다. 데이비드 슬링의 첨단 돌고래 코킬 비이클을 가져와 패트리어트 같은 방공 배터리에 저비용으로 추가할 수 있는 체계로 개조하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최고급 요격체만큼 비싸지 않으면서도 히트-투-킬 정밀도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터너는 이스라엘 미사일에서 세계적 기술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판매보다 진화입니다. 방어 시스템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멈추면 5년 내에 구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8월 실사격 테스트가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미사일 작동 여부가 아니라 아직 대량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시뮬레이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오늘 2030년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데이비드 슬링은 단거리 아이언 돔과 우주 대응 에로우 사이의 중간을 메우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시스템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파리처럼 보는 레이더, 체스 선수처럼 판단하는 두뇌, 그리고 화물열차처럼 강하게 타격하는 미사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언급했던 수백만 달러가 아니라 단 몇 달러만 드는 그 레이저를 기억하시나요? 그 시스템, 아이언빔은 곧 실전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미사일 방어의 비용 구조를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빛의 광선이 유도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